기분 나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고기가 썰리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건 칼을 들고 앉아있는 그였다. 앉아있는 그의 앞에는 이미 사람으로 보기에는 힘들 법한 시체 한 구가 놓여 있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일반 살인범들과 다르게 그가 황급히 자리를 뜨지 않는 이유는 황급히 도망가는 꼴이 남사스러워서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살인은 모두 이유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또 쾌락, 그리고 욕망. 인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시키기 위한 예술적인 행위, 그 자체였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모두 예술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을 증명할 듯 자신의 앞에 놓인 시체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축 늘어져 있는 시체의 몸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예술을 표현하고 싶은 그에게 있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하얀색의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는 그의 손이 감겨있는 시체의 두 눈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강제로 눈을 뜨게 만든 그는 행여나 눈을 감지 못하도록 뜨여있는 시체의 눈을 미리 준비해둔 강력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시체의 눈은 천장을 꼿꼿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기하학적인 모습을 간직한 채 아래쪽으로 꺾여 있었다. 그의 양 발목 또한 사람으로선 돌아갈 수 없는 방향을 바라보며 완전히 꺾여 있었다. 또 칼로 나누지를 당한 것인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하얀 라텍스 장갑을 낀 채 시체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었다. 그리고는 시체의 얼굴에다 페인팅을 했다.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던 누구든 토악질을 해댈 만한 광경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미리 가져온 자신의 도구들을 하나둘씩 챙기기 바빴다.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져간다면 경찰이 찾아오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시체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만족이라도 한 듯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체의 눈이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뭘 쳐다봐. 죽은 년에 꼬라보면 어쩔 건데. 하지만 역시 시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자리를 일어나던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하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소리 노래방. 노래방에 이름이 적혀있는 작은 라이터였다. 평소 담배를 피지 않던 그는 떨어진 라이터를 주워들고 작게 미소 지었다. 사건 현장의 주변은 너무나도 시끄러웠다. 아침부터 울려대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내 귀를 이리저리 찔러댔다. 평소 같았다면 벌써 욕짓거리를 내뱉어대며 자리를 박차고 한마디 했을 그였지만 지금 들리는 사이렌 소리는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침대 옆에 놓인 카메라를 챙겨 창문을 열었다. 오, 나이스.
창문을 열자 그의 방에서는 곧바로 살해 현장의 모습이 비쳤다. 저곳이었다. 어젯밤 그가 예술의 행위를 펼쳤던 곳. 사건이 일어난 3층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어 너무나 쉽게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창문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시체가 누워있는 살해 현장의 모습을 어느 누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겠는가? 경찰들은 문 입구에만 노란색 접근금지 테이프를 붙여놓았다.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던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작게 말했다. 찾았다. 그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 비친 건 다름 아닌 피해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형사들의 질문에 힘없이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그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비추며 빠르게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댔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카메라 안에 담아냈다. 이로써 하나의 예술이 또 완성된 것이다.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여자의 모습, 얼굴을 비비며 울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 5살쯤 되어 보이는 2명의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울고 있는 주부의 모습, 고개를 숙이는 형사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 그 외에 많은 사진들이 지나가자 방금 찍었던 그들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의 오른쪽 위에는 99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었다. 한 장만이 남았다. 한 장만 더 찍으면 드디어 100장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100명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한 번 죽일 때마다 그들의 가족 수에 맞춰 사진을 찍는다. 방금 전 그 가족은 총 5명이었다. 한 장. 그럼 이번엔 한 명의 가족, 아니 피해자를 위해 울어주는 딱 한 사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 남자는 카메라를 쥔 손에 작게 힘을 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도어락이 걸려있는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다. 그리고 그 소리와 동시에 남성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이봐요.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형사입니다. 문 밖의 남자는 경찰증을 문틈으로 밀어넣으며 그에게 말했다. 형사라고? 어젯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릴 만한 행동을 했었던가?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자신을 찾아온 형사에 놀라며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황급히 달려나온 그는 카메라를 침대 옆 스탠드에 올려놓았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고 렌즈는 그의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꽤나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다짜고짜 수갑을 채워 끌고 가진 않을까? 길고 긴 자신의 제명을 읊어대며 미란다 원칙을 나에게 설명하지 않을까? 긴장했던 그였다.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쾌쾌한 냄새가 난다며 자신의 코앞에서 손을 몇 번 흔들어댔다.
그는 형사에게 식탁 앞에 앉을 것을 권했다. 순간 형사는 그를 흘기 바라보며 이내 살갑게 웃더니 그가 권한 의자에 앉았다. 형사께서 저는 무슨 일로? 혹시 말입니다. 선생의 집 앞에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좀 짐작되는 거 있습니까? 형사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의 연기는 누가 봐도 일품이라고 칭찬할 만한 기색이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살인사건이라고요? 진짜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살해당한 이선영 씨와 신분이 있었던 사이였는지 묻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형사의 말에 그는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의 시간을 확인하고는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요. 실제로 이곳으로 이사와서도 이웃과 대화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은색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저건 뭡니까? 렌즈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켜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형사의 말에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재빠른 순발력으로 넘어가는 듯했다. 아침에 카메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본 건데 제가 안 껐나 보네요. 제가 이제 카메라 모임에 나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카메라 모임 따위는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형사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다.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들을 조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심장이 다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느새 이마에 맺혀있는 땀방울들을 애써 가리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품을 함부로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봤지만 전혀 이상한 부분은 없었다. 실제로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예술가들은 많았다. 나 또한 그랬다. 지금 이 타이밍에 저 카메라에 들어있는 사진을 본다면 내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어느새 방 안은 처음 형사가 들어오기보다 더욱더 쾌쾌한 냄새가 한층 더해졌다. 냄새가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그의 입가에는 점점 미소가 번졌다. 슬슬 때가 되었다. 그가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라이터였다. 소리 노래방이라는 글씨가 박힌 라이터의 부싯돌이 돌아가려는 그 순간이었다. 선생님, 근데 저 다 알아요. 당신이 범인이라는 거. 라이터를 끼려던 그의 손이 일순간 멈췄다. 굳은 그의 얼굴을 형사 또한 알아챘는지 형사는 끊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범죄는 완벽했습니다. 프로 중에 프로였죠. 그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지문, 발자국, 심지어 당신의 머리카락조차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당신을 범인으로 취급할 만한 증거가 저에겐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를 의심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손에 들려있는 라이터를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말했다. 형사는 그 라이터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듯했다. 아직 당신은요, 연기에는 많이 미숙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찾아온 형사를 집에 데리고 의자에 앉으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생은 이제 곧 카메라 모임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지금 당신 차림은 누가 봐도 외출할 만한 복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을 의심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선생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으셨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격자 말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차.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방금 말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자기의 입으로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준 꼴이 돼버렸다. 역시나 형사는 작게 웃으며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이 형사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목격자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왜죠? 그게 바로 형사는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저니까요. 저는 당신의 첫 번째 범행 때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첫 번째 사건을 목격한 시점에 왜 당신을 그때 신고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 말입니다. 당신은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내 물음에 형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혹시나 그가 꺼내는 것이 라이터일까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그가 꺼낸 물건은 크기부터가 그와는 다른 물건이었다. 그것은 카메라였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얼핏 봐도 자신의 카메라보다 확실히 좋아 보였다. 카메라가 어쩌다는 거죠? 당신과 나는 똑같았으니까요. 순간 머리가 돌에 맞은 듯 싶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하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한 채 벙찐 얼굴로 앉아있자 다시 형사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 형사는 자신의 카메라에 찍혀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다. 사진들은 모두 그의 카메라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한 부류의 사진들 뿐이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진 속에는 어젯밤 그가 죽인, 방금 그가 찍었던 그 가족들의 얼굴도 들어있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와 그 시체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가족들의 얼굴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데 당신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당신을 향한 분노와 피해자를 향한 슬픔이 섞은 그 기막힌 표정. 당신은 그걸 찍어내고 있었어요. 형사가 말을 마치는 순간 그 또한 입이 드디어 열린 듯 했다. 식탁 아래에 자리 잡은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이 온몸에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당신이 저지른 살인 말입니다. 첫 번째 살인부터 지금까지의 살인. 모든 것을 당신과 같이 찍어댔죠. 시체를 보고 울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통곡하는 사진을 가족 한 명당 한 장씩. 그랬더니 지금이 딱 99장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째 사진은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일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런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바라보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조심히 꺼냈다. 그리곤 자리를 벅차고 일어섰다. 그를 바라보는 형사의 얼굴이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런 형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씩 웃고는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확실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형사, 이 남자는 지금 나를 동경하고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로서의 동경도 아니었다.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으로서의 동경도 아니었다. 예술가로서 나를 동경하고 있었다. 손에 들려있는 라이터를 꺼냈다. 형사의 눈에 라이터가 비추자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갔다. 아마 당신의 얼굴이 제 100번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형사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동경하는 대상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눈물인지 아니면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못했다는 원통함에서 흘러나온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는 그를 위해 울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라이터의 부싯돌이 끼릭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끄트머리에 작은 불길이 솟아나는 순간이었다. 스탠드에 올려두었던 그의 흰색 카메라의 셔터가 찰칵 소리를 내며 사진을 찍었다. 렌즈는 그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형사의 얼굴을 깔끔하게 찍어냈다. 이로써 그의 100번째 사진이 찍혔다. 예술가로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예술품이 되어보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펑 하고 터지는 가스 소리와 함께 이루어졌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부서져 잠시 대용으로 쓸 휴대폰이 필요했다. 난 대리점에 가서는
며칠만 사용할 중고 휴대폰을 알아보러 갔는데 대리점 사장님은 최신 중고폰부터 10년 전에 쓸 법했을 오래된 휴대폰까지 보여주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휴대폰이 있었다. 바로 내가 초등학생 때 쓰던 폴더폰. 어렸을 때 쓰던 폰이라 왠지 모를 추억으로 선택하게 된 것 같다. 겉면이 좀 깨져 있고 메인 패널도 금이 가 있었지만 잠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예약한 폰이 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상관없겠지. 대리점 사장님은 약간 묘한 표정으로 다른 스마트폰도 있는데 하필 이걸 주워두냐고 물어왔고 그냥 오랜만에 써보고 싶다고 답했다. 중고폰을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개통 문자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열지 않은 폴더폰의 전면부에는 방금 도착한 문자에 간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영이 뭐 어쩌고 하고 쓰여 있다. 분명 메모리를 전부 밀어버렸을 텐데 옛날 문자가 남아있던 걸까? 하지만 진동은 방금 전에 울렸다. 신기하기도 하고 뭘까 싶어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오빠, 나 은영인데 지금 오빠네 가고 있어. 이 폰을 사용하던 사람의 여자친구인 듯 싶었다. 난 그 문자를 보며 뭔가 여자친구가 생긴 느낌에 피식거리며 다시 그 문자를 보는데 글이 좀 이상했다. 여자친구건 여동생이건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을 게 분명한데 자기 이름을 밝힌다는 게 좀 이상했다. 어차피 문자 보내면 알아서 표시가 되는 거잖아. 하여간 메시지는 2년 전 메시지였다. 나랑은 상관없지 라는 생각으로 그 메시지를 지웠다. 다음날 내 친구들은 오랜만에 폴더폰이 신기하다며 똑딱거리는 쾌감을 느낀다고 마구 눌러대는 것을 빼앗느라 고생했던 것 외에는 정말 별일 없었다. 다만 3일쯤 되었을 때였다. 난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허벅지의 휴대폰에서 한 번의 진동이 울려왔다. 스마트폰보다 훨씬 심한 진동에 깜짝 놀라 다급히 폰을 꺼내 들고 폴더를 열었더니 문자가 와 있었다. 친구들 문자인가 싶었지만 그 은영이라는 사람의 문자였다. 오빠, 나 은영인데 오늘도 집에 없어? 또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문자였다. 날짜로 봐서는 전에 보낸 것보다 며칠 늦게 도착한 문자였다. 지인이었다면 벌써 번호를 저장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이번에도 이름을 밝힌 걸로 봐서는 아마도 헤어진 여친인가 싶었다. 아마 번호를 차단했거나 뭐 그런 거겠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약간 미안한 감이 들어 답장이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이내 메시지를 삭제하고 폴더를 닫았다. 뭐야 이거? 폴더를 닫자마자 다시 문자가 날아왔다. 답장 안 해? 약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2년 전 문자가 이렇게 계속 올 수 있는 건가? 난 역시 이번에도 문자를 삭제했다.
그런데 또 문자가 날아왔다. 대답 좀 해줘. 다시 삭제했다.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이쯤 되자 정말 무서워서 배터리를 빼버렸다. 난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끝마치고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냥 꺼놓을까도 싶었지만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전화가 올까 싶어 다시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연락을 안 받으면 다음날 생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니까. 아, 맞다. 친구 상혁이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다시 휴대폰을 켜야겠다. 그리고 이내 폰이 켜지자마자 미친 듯이 진동이 울려댔다.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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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고.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날아왔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니 휴대폰에서는 계속 웅웅거리며 진동이 왔다. 계속해서 울려대는 휴대폰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검고 징그러우며 혐오스러운 생물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공포심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다 진동이 멎었을 무렵 다시 폰을 집어들자 마지막 메시지가 폴더폰 화면에 비쳤다. 오빠, 미안해. 제발 답장 한 번만 해줘. 스토커 같았다. 분명 스토커다. 아마 이 휴대폰 주인은 나보다 훨씬 더 무서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휴대폰 액정이 깨져 있는 것도 그냥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뭔가 벌겋게 번들거리는 느낌 역시 마치 피라도 묻었던 게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었다. 또 액정의 깨진 부분을 바라보자 검게 착색된 것이 피가 굳어서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 또 핸드폰이 울렸다. 놀랍게도 이번엔 문자가 아닌 전화였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깨져서 보였다. 액정이 깨져서 글자가 깨지는 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몇 년 전 문자가 계속 이렇게 날아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괴상한 체험에 궁금증이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폴더폰을 귀에 대고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읊조리자 수화기 너머에서 멀리서 마치 동굴 저편에서 울리는 것 같은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그것은 점차 가까워지며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작게 또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뭔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죽어버리겠어. 엄청나게 커다란 소리에 놀라 폰을 툭 떨구자 핸드폰에서 배터리가 분리돼 떨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우선 PC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깔아 상혁이에게 연락했다. 상혁아,
나 지금 좀 뭔가 이상하다. 뭔데? 내가 이번에 잠시 쓰려고 빌린 폰 있잖아. 근데 내가 전에 모르는 애가 2년 전에 문자 보낸 게 갑자기 도착했다고 그랬지? 응. 근데 그게 계속 온다? 무슨 스토커처럼. 또 방금은 전화가 와서 일단은 받았는데 너 잘못되는 거 아니야? 미친. 개소리하고 있네. 꺼져. 그 후로도 몇 번 더 메시지를 주었지만 상혁이는 관심받고 싶냐는 둥 하며 나를 미친놈으로 취급했다. 아니, 사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은 건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나 이대로 혼자 집에 있으니 공포심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다시 옷을 입고는 일어섰다. 다시 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막차를 타고 집에 왔기 때문에 버스는 끊어졌을 것이다. 걸어서 가려면 30분은 걸어야 했다. 도저히 집에서 혼자 있고 싶진 않았다. 난 바닥에 떨어진 폴더폰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갈까 망설이다가 친구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폰과 배터리를 챙겨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서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방금 휴대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조금만 더 걸으면 학교 근처 유흥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안심하고 있었는데 도로가를 빠르게 걷고 있으니 내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좋댔다. 일단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뒤에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여자가 나를 부른다 치더라도 난 망할 공대생이었다. 애초에 내가 입학할 때 우리 과 정한 80명 중 여자는 단 2명밖에 없었다. 애초에 우리 과에 나를 오빠라고 부를 만한 애가 없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닐 터였다. 근데 계속 그 여자가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아까 통화에서처럼 점차 흐느끼는 소리로 변해갔다. 난 미친 사람처럼 귀신은 없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빠르게 걸어갔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까 그 핸드폰 통화처럼 점점 가까워진다. 난 비명을 지르며 달렸다. 조금만 달리면 사람들이 많은 유흥가가 나온다. 그렇게 미친 듯 달리다 보니 뒤에서 들리던 여자 소리는 사라졌다. 지금 시간은 새벽 시간이지만 조금 있으면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학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난 그것에 안심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길, 줄담배를 피워대는 학부생들과 실험 때문에 가운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녀석들, 또 작업용 치마를 두르고 담배를 피우는 녀석들. 평소 같았으면 짜증나는 광경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반대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상혁이는 야전 침대에 누워있다가 날 한 번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는 나를 빤히 쳐다본다. 뭐야, 너 집에 안 갔냐? 땀 좀 봐라. 씨발 존나 무서워서 뛰어왔어. 미친 새끼. 나 낚으려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하냐? 그럴 거면 오늘 당직 네가 서지 그랬냐? 아 미친 새끼야, 아니라고. 아 진짜라니까. 상혁이의 반응에 발끈하며 폰을 꺼내 다시 조립하고 전화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들이 떴다. 그런데 그 메시지 전부가 파일이 깨져 있는 탓인지 글자들이 모두 픽셀 단위로 갈라져 있었다. 뭐야? 진짜야. 아니, 뭐 수백 개나 있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긴 한데 이거 깨져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무섭네. 이거 뭐냐? 모르겠어. 야, 너 때문에 나도 조져받겠다. 상혁이는 장난삼아 내게 떨어지며 손을 털어댔지만 그래도 녀석 덕분에 약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때 상혁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내 뒤를 가리켰다. 뭐냐? 순간 등골이 찌르르 울렸다. 목조차 뻣뻣해져서 도저히 목도 돌릴 수 없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상혁이는 손으로 내 뒤를 가리킨 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계속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상혁이가 부들부들 떨며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입을 떼지 못했다. 나는 상혁이 뒤에 있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표면에 비친 뭔가가 보였지만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는 얼굴을 구겼다. 침을 삼키는 것 외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검은색의 머리털 같은 것을 늘어뜨린 커다란 무언가가 내 옆에 서서히 다가오는 게 보였다. 하얀 얼굴, 긴 머리털, 그리고 둥글고 거대한 몸통 같은 것에 길게 늘어진 목. 그 목이 슬금슬금 움직여 내 얼굴 옆에 다다랐다. 볼 순 없었지만 차가운 숨결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카락 같은 게 내 어깨를 스치는 것도 느껴졌다.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그것이 천천히 얼굴을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운 숨이 계속 불어왔다. 우리 오빠가 아니었네? 그것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다시 원래 위치로 마치 테이블 뒤로 돌리는 듯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구석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사라지고도 한참을 경직되어 있던 상혁이와 나는 서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직이며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거리로 걸어갔다. 우린 사람이 많은 술집을 찾아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새 술을 퍼마셨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난 중고폰을 대리점에 넘기고는 그 아저씨에게 나지막하게 충고를 해줬다. 사장님, 이딴 물건 절대 사람들에게 주지 마세요. 하고 말이다.
언급조차 하기 싫었던 얘기였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서운 얘기랍시고 떠들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근래에 날아오는 메시지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말이다. 오빠, 나 안영인데 혹시 전에 나 본 거 기억나? 어제 새벽에 도착한 메시지다. 아마 그때가 26살쯤이었을 거야. 그때는 일주일에 술을 매일 마실 정도로 방탕하고 술에 쩔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 뭐 꾸역꾸역 출근은 했는데 목적이 없달까? 그저 하루하루 술과 쾌락에 제정신을 못 차렸지. 하루는 종로에서 술을 한참 먹고 집에 가려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더라. 난 치켜도 올랐겠다. 택시비도 아낄 겸 종로에서 신촌까지 걸어가기로 마음 먹었지. 그때는 4월달이었어. 날씨는 적당히 선선했고. 근데 막 마현동 쪽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니까 아마 그때부터 필름이 끊겼던 것 같아. 뭔가 주위의 시끄러운 소리에 눈 떠보니까 어느새 나는 이놈의 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자고 있더라. 졸린 눈을 비비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새벽 시간인데도 사람이 꽤 많았어. 또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 대로변을 보니까 웬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뒤에 웬 차가 있더라고. 아마 내가 잡는 사이 사고가 났었나 봐. 아, 사고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다 일어나서 눈을 막 비비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시선이 느껴졌어. 난 시선을 느낀 쪽을 바라보니까 대로변 반대편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 근데 그 남자가 날 쳐다보는 게 엄청 무서웠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웠어. 난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는 가던 길을 걸어갔어. 아니, 뭐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그곳에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러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무서움은 조금씩 사라졌고 정신도 어느 정도 돌아왔어. 솔직히 그 남자가 날 쳐다볼 때 술이고 졸린 거고 다 깨버리긴 했다만 그렇게 난 나름 안정을 찾고 보니까 아까 사고 난 게 생각나더라. 그나저나 좀 전에 그 사고 큰 사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어.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얼굴에 손을 댔는데 이런 씨. 그때 소름이 확 돋더라.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이 없어졌어. 난 내가 렌즈를 꼈나 하고 동공에 손가락을 살짝 대봤는데 없었어. 난 마이너스 시력이라 안경이나 렌즈 없으면 바로 앞에 사람 표정도 몰라. 거의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저 멀리 차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시선을 느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날 보는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난 볼 수가 없다고. 근데 난 봤어. 무표정하게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남자의 표정을. 그 순간 내 귓가에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까 쓰러져 있던 사람 누굴까? 진짜 깜짝 놀랐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었거든. 가뜩이나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에 안 놀랄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막 허둥지둥 둘러보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더라. 그때 당시 난 거의 패닉이었지. 정신은 막 혼란스럽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근데 아까 들은 말이 생각나더라고. 쓰러진 사람? 쓰러진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걸까? 그러다 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던 길을 돌아가서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 그냥 집에 가는 게 더 현명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내 발길은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다시 그곳에 도착하니까 쓰러진 사람은 아직 그대로 쓰러져 있더라. 운전자는 통화 중이고 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어. 나였어. 내가 쓰러져 있더라고. 그 순간 난 잠에서 깨듯 눈을 떴어. 병원이더라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대. 내가 술 취해서 인도로 걷다가 갑자기 대로변으로 튀어나왔다나 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난 술은 절대 필름 끊길 때까지 절대 안 먹어. 술 먹는 횟수도 줄이고 일도 전보다 열심히 했어. 또 나름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해. 그 남자는 그 이후에 본 적은 없어.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선 나도 잘 모르겠어.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남자가 날 봤을 때의 그 공포, 그건 확실히 내 몸에 각인돼 있어. 그 느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항상 그랬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하다. 어서 집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적시고 이가 시리도록 시원한 캔맥주를 하나 들이킨 뒤 그대로 뻗어버리고 싶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가운 맥주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침이 고이기 시작한다. 피곤한 상태에서 은근히 감도는 술 기운과 언제든 누워서 잘 수 있다는 편안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어찌하리?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지하철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앉은 상태에서
나름 편한 자세를 잡고 눈을 감았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소리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잠들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이 알림 소리를 낸다. 직장 사람들일까 친구들일까 궁금한 마음에 가방의 덮개를 열고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니 카카오톡 알림창이 떠 있었다. 야, 의외다. 잊고 있던 이름 A였다. 어렴풋이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른다. A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학생이었다. 존재감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녀석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을 때 항상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녀석의 뒷모습을 보던 것이 생각난다. 그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끼곤 했지만 당시에 나는 그 느낌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랑 관계도 없는 녀석이었고 나는 쓸쓸하지 않았으니까. 근 10년이 지난 지금 이 녀석의 카톡 연락을 보고는 이 쓸쓸한 느낌부터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반이었지만 이야기 한 번 나눠보지 않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는 얼굴 볼 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끔씩 녀석의 쓸쓸한 뒷모습만을 몇 번 보았을 뿐인데 말이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 어떻게 생겼었더라?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프로필 사진에 자기 얼굴을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금 패턴을 풀고 카톡을 실행했다. 대화 목록의 가장 위에는 야 라는 글씨가 써있는 대화방이 새로 생겨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 대화방을 터치하자 A가 보낸 야 라는 글씨가 보인다. 그 옆에 작게 보이는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내 기대와는 다르게 A의 사진은 아니었다.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A의 프로필 사진은 그냥 까만색이었다. 이야기 한 번 나눠보지 않았던 놈이 10년 만에 왜 연락을 한 것일까? 궁금하다. 궁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지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싹 사라져 버렸다. 친하지도 않은 녀석이 불쑥 연락한 것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궁금한 마음이 더 컸다. 이 녀석이 내게 연락한 이유를 들어보고 난 뒤에 연락을 끊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대화방 밑에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을 터치했다. 오랜만이다. 에이? 너가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무슨 일이냐? 라고 보내려 글자를 입력하고 있는데 내려야 되는 역에 도착했다는 지하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지금 내려야 한다. 일단은 내려야 하니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하철 문 앞으로 이동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다. 전철역 밖으로 걸어가면서 가방의 덮개를 열고 핸드폰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손바닥에 떨리는 진동감을 전하며 핸드폰이 부르르 떨었다. 그와 동시에 카톡 알림음이 울린다. 타이밍 때문일까? 경쾌한 알림음인데 이상하게 불쾌함이 느껴졌다. 핸드폰을 잡은 손을 밖으로 빼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카톡 알림창이 보인다. 읽었네. A였다. 순간 궁금함을 떠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친구도 없는 놈이, 매일 혼자 집에 가던 놈이 이딴 식으로 연락해? 이게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욱하는 마음에 순식간에 잠금 패턴을 풀어버린 나는 카톡을 실행시키고 A의 대화방에 들어갔다. 아까 쓰다만 글자를 부랴부랴 지운 나는 카톡 글자를 입력하는 창에 욕짓거리를 쓰고 있었다. 궁금함에 잊고 있었던 피로함이 몰려오고 욱한 마음에 머리까지 치고 올라온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입으로는 나지막히 욕을 내뱉었다. 전철역 출구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후련할 때까지 카톡 대화창에 욕을 채워 넣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마음으로 전송을 누르기 위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핸드폰 화면의 전송 버튼으로 옮겼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려는 찰나. 어라? 얼핏 그 녀석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는데 아까랑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까맣기만 한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실루엣이 보인다. 뭐랄까, 남자의 뒷모습 같은데 아주 뻣뻣한 자세로 서 있다. 새까만 프로필 사진 중간에 뻣뻣하게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작은 사진을 터치하면 프로필 사진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갑자기 든 불길한 느낌에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자 화려하게 작성해 놓은 욕설들을 보내고 싶은 기분이 싹 사라져버렸다. 그래, 이런 놈한테 욕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난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어버리고는 발길을 재촉했다. 전철역 밖을 나와서 집을 향해 걸었다.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에 들어선다. 은근하게 감도는 가로등의 주홍빛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은 왠지 모를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그 차가운 느낌은 고스란히 등골로 전해져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왜일까? 왜 오싹한 것일까? 매일 지나는 골목길인데 긴장감이 감돌았다. 텅 빈 골목의 정적을 내 구둣발 소리와 숨소리, 그리고 빨라진 심장박동 소리가 채우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가진 채 걷고 있는데 가방 속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린다. 갑작스럽게 울린 카톡 알림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또 A일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동적으로 가방 속 핸드폰을 꺼낸다. 그리고 핸드폰의 화면을 확인했다. 야, 역시나 A였다. 야, 야, 얘 왜 이러는 거야? 무시하려 해도 집요하게 구는 A의 행동에 또 화가 치밀었다. 잠금 패턴을 풀어버린 나는 A의 대화방을 확인했다. 그런데 A의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어 있었다.
새까만 배경으로 흐릿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던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뻣뻣한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있었다. 뭐야? A의 프로필 사진 속 4명의 뒷모습이 낯이 익었다. 어두운 사진 속 흐릿한 뒷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낯이 익었다. 어라? 그 4명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었다. 어떻게 A가 저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A에게 묻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터치하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이 모두 박혀있다. 모두 뻣뻣하게 선 자세로 겁에 질려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으로 박혀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전화를 걸어 보았는데 모두들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순간 또 A에게 카톡이 왔다. 어서 대답해. 너도. A의 프로필 사진은 또 박혀 있다. 그 녀석의 까만 프로필 사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 답장하면 나도 그들처럼, 내가 그에게 답장하면 난 죽는 것인가?